전라남도 목포의 한 쓰레기 폐기물에 버려진 갓난아기 6쌍둥이를 발견한 노부부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우여곡절 길러내면서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3년의 목포는 짭조름 바다 내음과 흥겨운 남도가락, 그리고 항구 도시 특유의 활기가 뒤섞여 펄떡이는 심장처럼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사막도가 바다를 지키고 유달산이 도시를 품은 그곳 온금동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목포식당은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불을 밝혔다. 식당의 주인이자 유일한 요리사인 오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시작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묵묵히 주방일을 돕는 남편 강대우 할아버지가 있었다. 올해로 67평생을 목포 앞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직 어부였던 그는 이제 아내의 작은 식당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아이를 원했지만 하늘은 끝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구의 뱃사람들과 부두 노동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바닷바람이 매서웠다. 12월의 어느 새벽대우 할아버지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 조용히 몸을 일으킨 그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오랜 습관인 유달산 새벽 산책을 위해서였다. 자욱한 새벽 안개가 유달산의 허리를 감싸고 도시의 불빛은 안개너로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그는 이른바 대학로 이어지는 한적한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공기는 좋구만.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오르던 그의 귀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길고양이 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닮아 있었다. 이 시간에 웬 아기 울음소리가 불길한 예감에 대우 할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길에서 살짝 벗어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숲속 공터였다. 몰지각한 사람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 덤미 옆 커다란 대나무 바구니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모든 슬픔을 토해내듯 여러 개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 질쳤다. 떨리는 손으로 다가가 바구니를 덮고 있던 낡은 담요를 걷어낸 순간 대오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바구니 안에는 갓난아기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6이나 서로의 몸을 부비며 울고 있었다. 추위에 시퍼게 질린 얼굴, 배고픔에 헬쑥한 뺨 비아른 베니꼬리만 입은 아이들은 혹독한 새벽 추위 속에서 필사적으로 생존의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바구니 한쪽에는 비닐에 싼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6이나 되는 아이들을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 하늘의 죄를 짓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치 마시고이 가여운 생명들만이라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글씨는 눈물에 번져 군데군데 흐릿했다. 그 속에는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과 절망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이 처절하게 묻어 있었다. 대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 자식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던 자신에게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6생명을 내보이시는가?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아이들은 얼마 버티지 못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들을 감싸고 바구니 2개를 양손에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 그것은 6생명의 무게이자 앞으로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였다. 집으로 돌아온 대호 할아버지가 새벽장을 보러 간 줄 알았던 순자 할머니는 그의 양손에 들린 바구니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영감. 시장 간다더니 웬 바구니를 그 안에 뭐가 들었소?
대후 할아버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순자 할머니를 아랫목으로 이끌어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담요를 걷어내고 그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 울고 있는 6명의 아기를 본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세상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여? 영감 유달산에 누가 버리고 갔어? 대호 할아버지가 힘겹게 내뱉은 말에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기다려온 아기였지만 이런 식의 만남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노부부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급한 대로 솥에 물을 데워 아이들을 씻기고 낡은 옷가지를 찢어 기저귀를 만들었다. 뱃살을 곱게 갈아 미음을 쓰어식힌 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먹였다. 허기졌던 아이들은 개눈 감추듯 미음을 받아먹었고 따뜻한 온기에 조금씩 울음을 그치고 하나 둘 잠에 빠져들었다. 아랫목에 나란히 누워 새끈새끈 잠든 6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순자 할머니는 대호 할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연민 그리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모성애로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감 이야기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대호 할아버지는 잠든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는 연약하지만 강한 힘 그 생명의 감촉에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가 보네. 우리 자식 삼아 우리가 거둡시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에 순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마음속으로 같은 결정을 내린 뒤였다. 1993년 겨울 목포 유달산의 새벽 안개 속에서 시작된 기적은 그렇게 낡고 작은 식당의 아랫목에서 조용히 그러나 위대하게 금악을 올리고 있었다. 6명의 갓난아기가 들어온 목포 식당은 더 이상 식당이 아니었다. 그곳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야전 병원이자 정신없는 보육원이었다. 강대후 오순자 부부의 평화롭던 일상은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분유 냄새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기저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이고 저놈 운다. 저놈 좀 안아봐요. 영감. 방금 기저귀 갈아줬는데 이놈은 또 쌌네. 허리 팔 시간이 없구만. 순자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와 대호 할아버지의 허둥대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한 아이를 겨우 재우면 다른 아이가 배고프다 울고 그 울음소리에 잠들었던 아이들이 합창하듯 따라 우는 일이 매일 밤 반복되었다. 노부부는 밤새 아이들을 번갈아 업고 안고 방안을 서성이다. 소파에 기대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식당 수입만으로는 노부의 생활도 빠듯했다. 그런데 6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결국 순자 할머니는 천기저귀를 쓰기로 했다. 매일같이 삶고 빨고 널어야 하는 천기저귀는 식당 뒷마당 빨래줄에 펄럭이며 마을 날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저 집 노인 애들 단체로 노망이 들었는갑다. 핏줄도 아닌 애들을 6이나 데려다 저에 무슨 사서 고생이람. 짜나귀는 한뒤 저러다 병나서 들어누면 어쩌라고 그런다냐. 목포항 사람들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걱정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노부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아이들이 방긋 웃으며 내미는 작은 손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신름과 고단함이 눈녹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법적인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은 험난했다. 노부부는 목포시청을 찾아가 입양 절차를 문의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노부부의 나이와 빠듯한 경제 사정을 이유로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들 마음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만 현실적으로 6명은 무리입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기관에 보내시는 편이 공무원의 원론적인 답변에 대후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엇이 우리가 못 키울 것 같소?
내 두 눈씩 퍼렇게 뜨고 두 다리 성할 때까진 이놈들 굶길 일 없음께 걱정 붙들어시오. 나라에서 못해주겠다면 내가 내 식구로 내가 키울 것이요.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온 대호 할아버지의 고집과 눈물로 호소하는 순자 할머니의 진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이들의 딱한 사정이 목포항 부두 노동자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식당 단골이었던 건물가게 사장은 분유갑에 보태라며 툭돈 봉투를 던져주고 갔고 이웃집 아주머니는 아이들 옷이라도 해입히라며 쌈지돈을 쥐어주었다. 이름 모를 누군가는 밤사이 식당 문 앞에 쌀과 생선을 몰래 가져다 놓기도 했다. 투박하고 무뚝뚝해 보였던 한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노부의 끈질긴 노력과 이웃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에 시청에서도 이들의 입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몇 달간의 심사 끝에 법원은 마침내 6아이를 강대후 오순자 부부의 자녀로 인정했다. 노부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물했다. 목포의 자연을 닮아 크고 맑게 자라는 마음을 담았다. 아들 셋은 바다바다 하늘하늘 간강으로, 딸 셋은 별별 구름구름 노을로로 지었다. 강씨 성을 가진 6쌍둥이 목포의 6보물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노부부의 손길은 더욱 바빠졌다. 식당 일과 육가를 병행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툰 발음으로 아빠 엄마하고 부를 때면 노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골아떨어진 아이들을 보며 순자 할머니가 대호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영감, 우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봐요. 이리 예쁜 자식들이 6이나 생기고 앞나라를 구했지? 당신이랑 내가 복이 많은 사람들이요. 대후 할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방 안에는 6개의 작은 숨소리가 고르게 퍼지고 있었다. 그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노부의 고단한 마음을 평화롭게 얼루만져 주었다. 6개의 숟가락을 더 놓아야 하는 고된 현실 속에서도 노부부는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6개의 빛을 온몸으로 품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목포항의 비릿한 바닷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낡은 식당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로 비추고 있었다. 시간은 개벌에 물이 들고 나듯 빠르게 흘러 6쌍둥이는 어느덧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서툰 말로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좁은 식당과 살림집은 6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끊이지 않는 호기심으로 매일같이 북적였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저마다의 색깔을 드러냈다. 첫째 바다는 이름처럼 대범하고 용감했다. 뭐든 먼저 나서서 해보려 했고 동생들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다. 둘째, 하늘이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몽상가였다. 셋째, 강희는 고집이 세고 힘도 장사여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버티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넷째, 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늘 웃고 다녀 집안의 활력 소역할을 했다. 다섯째, 구름이는 낯을 많이 가리고 부끄러움을 탔지만 혼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막내 노을리는 따뜻한 노을빛처럼 다정하고 애교가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오늘은 또 뭔 일을 벌였을까? 순자 할머니는 매일같이 아이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대호 할아버지는 식당 일이 끝나면 6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의 무릎은 6아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아늑한 의자였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노부는 아이들을 더 넓은 세상과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부부는 난생 처음으로 식당 문을 하루 닫고 아이들을 데리고 목포항 어시장으로 향했다. 6아이의 손을 양손에 나눠 잡고 걷는 노부의 모습은 단연 시선을 끌었다.
어머나 저 집 애들 좀 봐. 인형이 6이네. 6 목포식당 노인애들이 키우는 애들이라며 참말로 대단혀. 사람들의 시선에는 신기함과 감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미묘한 거리감도 존재했다. 한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순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좋소. 손주들이 일이 많아서 손주가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아주머니는 머든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바다에게 다가와 대놓고 물었다. 너네는 왜 다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너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늙었어? 순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바다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강희가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 엄마 아빠거든 뭐라고 하지 마. 강희의 외침에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찰나대호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노부부는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에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대우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귀한 보물이여.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멋진 우리 아들, 딸들이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기죽지 마라. 너 그들은 6이라서 6배는 더 강한 것이여. 알겠냐?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들은 작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노부는 아이들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6이 함께일 때 가장 강하다고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대우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근처의 갯벌로 나갔다. 물이 빠진 갯벌에는 작은 개와 조개들이 숨쉬고 있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갯벌을 뛰어다녔다. 질퍽한 갯벌 위로 6쌍의 작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봐라. 너그들이 걷는 길이 이렇게 남는 것이요.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너그들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대호 할아버지는 멀리 펼쳐진 바다를 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느낄 수는 있었다. 아이들은 갯벌에 나란히 서서 소리쳤다. 우리는 6 쌍둥이다. 그 외침은 서해의 넓은 하늘로 울려 퍼져나갔다. 갯벌 위에 찍힌 6쌍의 작은 발자국. 그것은 6 보물들이 세상의 내뒤 첫걸음이었고 어떤 파도에도 지워지지 않을 위대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다. 목포의 작은 식당에서 6개의 별은 그렇게 서로를 비추며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빛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2000년 3월 6 쌍둥이는 나란히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등교 첫날 아침 온금동 목포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다. 똑같은 디자인의 이름표만 다른 6개의 책가방, 똑같이 싼 6개의 도시락. 오순자 할머니는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바로 잡아주며 연신 이쁘다. 우리 강아지들을 되뇌었고 강대호 할아버지는 현관에 나란히 선 아이들을 보며 투박한 얼굴에 감격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유달산 안개 속에서 울던 작은 생명들이 어느새 자라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은 노부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이었다. 6 쌍둥이의 등장은 작은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입학식 날 똑같이 생긴 아이 6이 손을 잡고 강당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아이들은 목포의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과 신기함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6이 아닌 하나의 개인으로 평가받는 환경에 놓였다. 학교 측의 배려로 3명씩 나뉘어 배정되었지만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면 자석처럼 서로를 찾아 독도를 헤맸다.
함께일 때 그들은 가장 강하고 편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교실이라는 새로운 땅에 각자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첫째 바다는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운동장을 지배했다. 축구를 할 때면 펄펄 날았고 달리기 시합에서는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용감하고 의리 있는 리더로 통했다. 동생들이나 약한 친구가 곤란에 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둘째, 하늘리는 교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그는 글쓰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의 시와 수필은 어린아이가 썼다고 믿기 힘들 만큼 섬세하고 깊이가 있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최한 일장에서 대상을 받아 학교를 빛내기도 했다. 셋째, 강희는 우직하고 정의감이 넘쳤다. 분리를 보면 참지 못했고 학급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묵묵한 일꾼이었다. 친구들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고 선생님을 돕는 그의 모습에 아이들은 그를 믿고 따랐고 그는 일찌감치 반장 역할을 도맡았다. 넷째, 별이는 이름처럼 반짝이는 아이였다. 부침성 좋은 성격과 밝은 미소로 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노래와 춤의 재능이 있어 학예회 무대의 단골 주인공이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면 교실은 콘서트장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다섯째, 구름이는 수줍은 많은 예술가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녀의 스케치북 속에는 자신만의 풍부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유달산의 사계절 목포항이. 풍경 가족들의 얼굴을 담은 그녀의 그림은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목포시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녀의 그림은 시청에 걸리기도 했다. 막내 노리는 따뜻하고 다정한 아이였다. 넘어진 친구를 가장 먼저 일으켜주고 도시락 반찬을 선뜻 나눠주는 그녀의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은 6 형제 자매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부드럽지만 강한 접착제 역할을 했다. 가을 학예회가 열리던 날 6 쌍둥이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각자 다른 반 소속이었지만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아 특별 공연을 하게 된 것이다. 6 아이는 하얀 저고리와 푸른 치마 바지를 맞춰 입고 무대에 섰다. 별이가 선창을 하자 나머지 5 아이가 아름다운 화음을 넣으며 목포의 눈물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재해석된 구슬픈 가락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품어준 도시 목포에 바치는 6개의 작은 별들이 보내는 감사 편지와도 같았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6 쌍둥이는 유달 초등학교의 자랑이자 보물이 되었다. 교실 속 6개의 책상은 이제 더 이상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닌 6개의 다른 꿈이 연어가는 희망의 자리로 모두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잔잔하던 호수 위로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사회시간 나의 뿌리 찾기라는 단원에서 가계도를 그려보는 활동이 있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의 역사를 정리해 오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목포 식당의 저녁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우리 친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늘 조용하던 하늘이가 처음으로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친엄마 아빠라는 그동안 안목적으로 금기시되었던 단어가 나오자 모두의 숟가락이 멈췄다. 노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커서 얘기해주면 안 될까? 순자 할머니가 얼버어물이자 아이들의 질문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왜요? 우린 이제 안 어려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유달산에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진짜예요? 우리가 미워서 버린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간절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대호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 진실을 말하는 것을 오랫동안 망설여 왔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비밀스러운 탐정이 되었다. 6아이는 쉬는 시간마다 모여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의논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 할아버지, 할머니 몰래 자신들이 발견되었다는 유달산의 그 장소를 찾아 나서기로 결의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종합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장소로 향했다. 대학로 올라가는 한적한 오솔길. 6아이는 손에 손을 잡고 비장한 표정으로 산을 올랐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들은 쓰레기가 쌓여있는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여긴가 바다가 나지 말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곳이 자신들의 삶이 시작될 뻔했던 그리고 끝날 뻔했던 장소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때 구름미가 땅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전염되어 곧 6아이 모두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우리는 정말 버려진 아이들이구나. 그 사실이 차가운 현실이 되어 아이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저녁 눈이 퉁퉁 부은 채 집에 돌아온 아이들을 보고 노부부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대호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마루에 둘러앉혔다. 창밖으로는 목포항의 고유한 파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1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래, 이제는 너희에게 말해줄 때가 됐구나. 그는 1993년 그 겨울 새벽 유달산에서 아이들을 발견했던 순간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아이들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는 대신 6이나 되는 생명을 낳고도 기를 수 없었던 그들의 절박함과 고통을 먼저 이야기했다. 너희를 낳아준 부모님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닐게라. 차 자기들 손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하늘에 맡긴 것이겠지? 부디 좋은 사람 만나 잘 살라고 간절히 빌면서 말이다. 그리고 하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게야. 너희를 만나라고.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얘들아, 낳은 정 물론 귀하지. 하지만 기른 정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여. 너희는 우리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야. 하늘이 맺어준 우리 가족이라고. 우리는 너희를 발견한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너희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그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맡겨진 존재였고 운명처럼 선택된 존재였다. 한참 후 막내 놀이가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네. 맞지? 그렇고 말고 우리가 너희 엄마고 아빠지? 대호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두 끌어 말했다. 그 넓은 품 안에서 아이들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파도 소리에 묻혀있던 무거운 질문은 그렇게 가족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답을 찾았다. 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완성된 가족. 그들의 뿌리는 유달산의 흙과 목포의 바다 그리고 노부부의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목포 식당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6아이의 교복값, 책값, 그리고 각자 재능을 키워나가는 데 드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배우 할아버지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주방일을 도왔지만 평생 바다와 신름하며 상한 몸은 여기저기 삐걱거렸다. 지병인 관절염은 날이 굳을 때마다 그를 괴롭혔고 기침도 잦아졌다. 순자 할머니는 식당일과 살림 그리고 아이들 뒷바라지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위기는 결국 대호 할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터졌다. 그의 장마철 유난히 굳은 날씨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대호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그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할아버지가 주방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자 순자 할머니 혼자서는 식당 운영과 살림 병관호까지 감당할 길이 막막했다. 결국 목포 식당은 문을 셔터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식당 문이 닫히자 가족의 생계는 곧바로 위협을 받았다. 모아둔 돈은 할아버지의 병원비로 사라져갔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부모님의 깊은 신름을 모를 리 없었다. 목포 식당에 닫힌 셔터는 한구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었다. 매일같이 찾아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두 노동자들, 생선 경매를 마치고 허기를 달래던 상인들에게 목포 식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구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던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아따. 목포 식당 할매는 괜찮으신가? 영감님이 몸져 놓으셨다던데 뒤 식당도 그래서 닫았는갑네. 걱정스러운 말들이 한구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며칠 뒤 누군가의 제안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식당을 다시 열게 해드리면 어쩔까? 말을 꺼낸 것은 식당의 오랜 단골이었던 선박 수리공이었다.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동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제 우리가 힘을 보태야. 그날부터 목포식당 구하기 작전이 시작되었다. 건어물 가게 사장은 가게에 모구함을 설치했고 횟집 사장들은 매일 팔고 남은 신선한 생선을 가져다 주었다. 부두의 아낙네들은 번갈아가며 식당 주방 일을 돕기로 했고 젊은 청년들은 배달을 자처하고 나섰다.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이 소식을 듣고 한구의 등불 목포 식당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기사가 나가자 목포 시민들의 온정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식당 앞에는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후원금이 쌓여갔다.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찾아온 이웃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우리가 뭐라고? 이리 큰 신세를 다진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들의 가족이 자신들만의 힘으로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가족의 울타리는 집의 단벼락이 아니라 이 목포항 전체라는 것을. 며칠 뒤 목포 식당의 셔터가 다시 올라갔다. 순자 할머니는 주방을 지휘했고 이웃들이 서툰 솜씨로 그릇을 나르고 손님을 맞았다.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그날의 수익금 전부와 시민들의 성금은 고스란히 노부에게 전달되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각자의 돼지 저금통을 깨서 모은 돈을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할머니, 저희도 힘을 보탤래요. 순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쳐 한구의 작은 등불이 꺼지려 할 때 이웃이라는 더 큰 온기가 그을 다시 환하게 밝혔다. 이 사건을 통해 여섯 쌍둥이는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배웠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이름의 힘, 연대라는 이름의 따뜻함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목포항의 등대처럼 꺼지지 않을 빛이 하나 더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시간의 파도는 아이들을 밀어올려 어느덧 청소년기의 가파른 해안에 데려다 놓았다. 여섯 쌍둥이가 고등학생이 되자 목포 식당을 품고 있던 온금동의 작은 집은 팽팽한 긴장감과 예민한 감정들로 가득 찼다.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산맥이 6개의 다른 길을 강요했고 아이들은 각자 유달산의 다른 봉우리를 오르려는 등반처럼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한때 서로의 가장 큰 힘이었던 6이라는 숫자는 이제 때로 질투의 근원이자 비교의 잣대가 되기도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꿈은 서로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갈등의 시작은 첫째 바다였다.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목포 지역 최고의 축구 유망주로 성장한 그에게 서울의 한명문대학교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왔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대우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평생을 목포에서 살아온 그에게 서울은 손자가 길을 잃을지도 모르는 거칠고 험한 타향일 뿐이었다. 서울은 너무 멀다. 그냥 여기서 대학 다기면 안 되겠냐?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말에 받아는 할아버진 제 꿈을 응원 안 하세요라며 처음으로 투명스럽게 대고했다.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이 할아버지에게는 이별의 통보처럼 들린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다섯째 구름이는 한국화 특히 민화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광주에 있는 예술대학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의 예체는 교육은 큰 부담이었다. 현실적인 성격의 강인은 그림 그려서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냥 안정적인 과를 선택하는 게 어때? 라고 충고했고 그 말은 구름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가장 큰 갈등은 넷째 별리에게서 터져나왔다. 밝고 명랑한.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남몰래 판소리를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것도 목포를 대표하는 한명창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소리꾼의 길을 가고 싶다고 선언한 것이다. 소리꾼이라니 기생되겠다는 소리냐? 대호 할아버지는 두령을 내렸다. 그에게 소리꾼은 한과 고생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 힘든 길을 손녀가 걷게 할 수는 없었다. 별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진심을 호소했지만 가족들의 벽은 높기만 했다. 둘째, 하늘리는 이 모든 갈등 속에서 더욱 깊은 내면으로 침잠했다. 그는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글 속에는 날카로운 분노와 정체성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었고 이는 가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여섯째 노리는 이 모든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그녀는 오빠들의 싸움을 말리고 동생들의 편을 들어주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려 했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은 그녀를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고 정작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 판처럼 차가웠다. 한때 웃음이 끊이지 않던 저녁 식탁은 서로의 눈치를 보는 불편한 자리가 되었다. 유달산의 6봉우리는 각기 다른 곳을 향해 솟아있었고 함께 오르던 등산로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다. 골마가던 상처는 결국 터지고야 말았다. 바다가 서울행을 결심하고 별이가 집을 나가 스승의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 집구석 지긋지긋해. 다들 자기 생각밖에 안 하잖아. 서로를 향한 날선 비난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형제들은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지는 않았지만 말이라는 더 날카로운 칼로 서로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한때 세상 가장 든든했던 울타리는 이제 서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대호 할아버지의 가슴은 까맣게 타 들어갔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배가 자식들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지경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려다는 가만히 계세요. 라는 아픈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대호 할아버지는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지병이었던 협심증이 악화된 것이었다. 병원으로 실려간 할아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은 흩어졌던 아이들을 병원으로 불러 모으는 신호탄이 되었다.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던 바다가 가장 먼저 달려왔고 스승의 집에서 소식을 들은 별이도 한 다음에 달려왔다. 병원 중원자실 앞 하얗게 질린 6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각자의 꿈을 향해 내달리던 그들의 발걸음이 할아버지의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 속절없이 멈춰섰다. 그들의 목표였던 유달산의 각기 다른 봉우리들은 할아버지라는 거대한 산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무의미해 보였다. 그 순간 아이들은 보았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갈등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등대 불빛을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었다.
자신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평생을 비춰주던 그 등대가 이제는 꺼져가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작은 등을 보고서야 아이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고 어리석었는지를. 자신들의 뿌리이자 세상의 모든 폭풍우를 막아주던 방파제가 바로 저 두 분이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간절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등대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대우 할아버지의 병상은 6 아이들을 다시 하나의 밧줄로 묶어주는 부두가 되었다.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밤을 새워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기력을 잃은 할머니를 위해 교대로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돌봤다. 고된 시간 속에서 아이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오해와 원망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병원 휴게실에 모여 앉은 아이들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심을 털어놓았다. 내가 아빠의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는 불효 자식이 될까 봐 무서웠어. 서울행을 고집하던 바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고백했다. 성공해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도리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이었다. 나는 내 소리가, 내 꿈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짐이 되는 게 싫었어. 별이도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의 소리는 한이 아니라 가족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외침이었다. 아이들은 서로의 꿈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상처를 보듬어 안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들의 꿈은 서로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배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노를 저어 가족이라는 하나의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항이술이었다는 것을. 하늘리는 그동안 썼던 글을 모아 할아버지의 병상에서 조용히 읽어드렸다. 그의 글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별이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심청가의 한 구절을 애끓는 목소리로 읊었다. 그 소리에는 할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간절한 기도가 실려 있었다.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간호와 기도 덕분이었을까? 대호 할아버지의 상태는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식이 돌아온 어느 날 오후 그는 6 아이들을 머리트로 불렀다. 그리고는 쇠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다는 서울로 가거라. 가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되어야 한다. 별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창이 되고 구름이는 최고의 화가가 되어야지. 너그들이 각자 자기 바다에서 최고가 돼. 는 건 네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바다는 넓다. 고기 잡배도 있고 큰 상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지? 다들 가는 길은 달라도 같은 목포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요. 두려워 말고 너 그들의 항해를 시작하거라. 다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이 목포항을 잊지만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과도 같은 말에 아이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새로운 결의에 찬 눈물이었다. 얼마 후 대우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6 아이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사랑이라는 단단한 닻이 그들의 마음 깊숙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다시 하나의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세월이 흘러 2025년 목포 온금동의 목포식당은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 혼자 운영하기 힘들어진 식당을 6 자녀가 돈을 모아 새롭게 단장했고 지금은 지역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며 노부부의 따뜻한 손맛과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식당 한쪽 벽에는 인자하게 웃고 있는 강대호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과 6 쌍둥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아버지의 10주기 6 쌍둥이는 각자의 가족을 이끌고 목포에 모두 모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각자의 바다에서 최고의 항해사가 되어 있었다. 바다는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활약하다 은퇴한 뒤 목포의 유소년 축구교실을 열어 제2의 자신을 키워내고 있었다. 하늘은 한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소설가가 되었다. 구시의 삶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그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의 대표작 안개 속에 등대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강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목포해양경찰청의 최연소 경감이 되어 목포 앞바다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다. 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급 명창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늘 공연의 마지막을 목포의 눈물로 장식하며 자신을 키워준 도시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다. 구름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민화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목포 구도심의 작은 갤러리 6개의 별을 열어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었다. 노을은 목포 유일의 아동 전문 심리 상담센터 노비 상담소를 운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여드이 넘은 오순자 할머니는 증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만족감과 평화가 가득했다. 그날 오후 6 형제 자매는 자신들의 아이들 손을 잡고 유달산에 올랐다. 그리고 30여 년 전 자신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 자리에 섰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버려진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들을 발견했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키워냈으며 목포라는 도시와 이웃들이 어떻게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지에 대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해질녘 6가족은 목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섰다. 붉은 노이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항구의 등대들이 하나 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6 쌍둥이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의 등 뒤로 그들이 키워낸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있었다. 한때는 떠나고 싶었던 혹은 자신들을 가두는 족쇄라 생각했던 이 도시.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알았다. 목포는 그들이 떠나온 곳이 아니라 어떤 거친 파도를 만나도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영원한 마음의 항구라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과 이웃의 온기 그리고 6이 함께한 모든 시간이 파도 소리에 실려 그들의 귀가에 노래처럼 들려왔다. 목포는 항구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 6개의 별은 목포의 밤하늘 아래에서 그 어떤 별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